운동학 강의를 하게 될 최원호 교수입니다. 우리 옛 인사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우리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습이 자꾸 화상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수업에 좀 적극 참여를 좀 부탁드리면서 어제 내용에 이어서 오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순간적인 돌림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순간적이라는 말, 그다음에 돌림축.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돌림축에 대해서는 우리 관절들이 운동을 할 때, 특히 로테이션, 돌림 운동을 할 때 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는 이제 엑시스라는 축의 표현을 했는데, 또는 다른 레퍼런스에서는 이거를 이제 센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니셜을 따서 ICR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I,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엑시스 A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센터로 바꾸면 C, 그다음에 로테이션의 R. 그래서 이렇게 ICR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관절에서 회전 운동을 할 때, 돌림 운동을 할 때 왜 순간적인 돌림축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갖고 있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관절에서의 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정교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교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정교한 운동에 1차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은 관절면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관절면 형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절에 대한 부분을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관절면이 과연 다 오목, 그다음에 다 볼록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목과 볼록의 관절면을 가상적으로 오목과 볼록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 뼈가 운동을 할 때 정교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특정의 운동의 동안만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순간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간적이라는 말은 축, 센터에서 엑시스에서 위치가, 자, 운동호, 자, 모션이겠죠. 우리가 이제 관절 가동 범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자, 요 운동호 동안에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말이 뭐냐면은, 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들이 지금 돌림축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티비아에 대해서 휘머가 운동을 할 때, 굴곡 운동을 할 때 포지션 1, 포지션 2, 포지션 3, 포지션 4, 포지션 5.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축에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축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관절면의 형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게 플렉션을 할 때 돌림축을 따라서 일정하게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이탈을 예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절면이 예를 들어서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움직일 때 관절면이 중심축을 따라서 돌림 운동을 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만약에 이 점이 이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관절의 압박으로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관절의 압박이 힘의 분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곧 뼈의 마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주 쉬운 말로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결론은 이 순간적으로 플렉션이나 익스텐션을 할 때
순간적으로 정교하게 축의 이동을 하지 않고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압박력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관절염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절의 운동을 공부하실 때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관절면의 형태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병리학적 소견이 있는 분들, 조금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관절염을 만약에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첫째, 뼈의 움직임이 과연 중심축에 따라서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실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사선을 이용을 해서 한번 순간적인 경로를 한번 본 겁니다. 우리 인체 관절들은 실질적으로 무릎 관절이든 다른 숄더에 있는 스캐플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관절들을 또 어깨 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돌림축을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러면은 방사선학적으로 이제 보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럼 방사선학적으로만 계속 이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냐? 두 번째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인대의 결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1장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대의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대가 느슨해졌다고 하면은 바로 뭐가 바뀌겠습니까? 이 순간적인 돌림축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탈하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액세서리 모션에서 특히 수동적으로 인대를 검사할 때 인대가 일정한 범위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느슨해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돌림축의 변화가 있구나를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현재는 힘의 역학, 운동 역학, 힘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지만 근육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협력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협력근들이 과연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근활성도, 그러니까 근력의 값을 비교했을 때 양쪽의 협력근의 관계가 잘 대칭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순간적인 돌림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관절면의 형태를 보고 두 번째, 인대의 결합을 보고 세 번째, 협력근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교한 운동을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관절에 무리가 갔거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방사선학적으로는 검사하기가 조금 불가능하다면 인대 검사라든지 근육의 활성도 값을 비교하시게 되면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관절염이 지금 통증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결론은 우리가 인대를 손상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대가 약간 느슨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잡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근육, 협력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대칭적으로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은 조금 더 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이 말이 잠깐 순간적이라는 말은 축의 위치가 단지 특정의 운동 동안만 유지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은 결론은 뭐냐면 뼈가 돌림 운동할 때의 결론은 지점입니다. 그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수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간적인 돌림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관절면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축과 면의 관계에서 일축성이냐, 이축성이냐, 삼축성이냐에 따라서 역학적인 관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교하게 그 지점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지금 교수님이 언급을 하겠습니까? 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볼록과 오목이라는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롤, 슬라이딩, 스핀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관절면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윤활 관절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제공되는 메니스커스라든지 관절 속의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패드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결론은 관절면의 브릿지를 좀 더 일치성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구조물들을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마찰입니다. 그리고 이 마찰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은 힘의 충격을 흡수해서 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관절면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절면의 표면적을 넓게 해서 힘의 분산을 비례적으로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순간적인 돌림축이 우리가 관절의 운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관절들은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굽 관절이나 손목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이나 엉덩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나 계속 일상에서 보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전거를 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페달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돌림축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페달을 돌린다 그러면은 관절에 상당한 무리가 오면서 그 압박을 분산시키지 못하는 게 무리가 되겠죠. 그 무리로 인해 가지고 결론은 관절에 마찰을 발생시키고 그 마찰이 곧 염증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수님 시간에 뭐 머슬 테스팅, 근력의 등급이나 검사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측정리 평가라든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평가의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관절의 단지 ROM만 재는 게 아니고 왜 근력이 특히 협력근이 왜 서로 균형 있게 근내 활성도를 유지해야 되는지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축폐선이라는 말을 했는데, 자, 이 말은 좀 다소 생소하지만, 자, 순간적인 돌림축의 위치가 나타나는 연속적인 경로.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축을 돌림할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경로는 우리는 evolution, 축폐선이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지금 이라고 했지만은 여기 다른 문헌에서 보게 되면 앞에다가 패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PICR 이렇게도 명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레퍼런스를 공부하시다가 PICR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처럼 우리가 정교한 관절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간적인 돌림축이 있으면서 이런 위치가 계속 정교하게 연속적인 경로를 따라가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관절 주위 결합 조직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략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절 주위 결합 조직의 조직 확정. 자,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절 주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본 학습 내용은 우리가 이제 역학적인 상황을 좀 본 겁니다. 자, 운동을 할 때 그러면 관절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림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회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회전을 할 때 그러면은 회전의 경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교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이 일치된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치하고 이런 관절면의 형태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결합 조직, 인대의 결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대의 결합 조직들 아니면 전체 통틀어서 결합 조직들의 조직학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적인 조직에는 결합 조직이 있고 근육 조직이 있고 신경 조직이 있고 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4개의 인체는 4개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언급한 결합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가서는 이제 근육 조직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이고 여기 운동학에서는 신경 조직이나 상피 조직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결합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주의 결합 조직인데 그러면 관절주의 결합 조직을 과연 무엇이 과연 관절의 주의 결합 조직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절 주머니가 있습니다. 관절 주머니는 무슨 역할입니까? 뼈를 싸고 있는 거죠, 지금. 관절을 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주머니입니다. 그럼 어제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주머니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바깥층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섬유막이라는 게 있어요. 섬유층이 있었습니다. 아래 속층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주 부드러운 윤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막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었어요? 윤활액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주머니가 찢어지면은 윤활액이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바깥층에는 섬유층으로 아주 단단한 구조로 이렇게 주머니를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절 주머니 또한 결합 조직이고 이 관절 주머니 또한 모션에 따라서 신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 신장력이니까 여기 들어가니까 뭐가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결합 조직은 또 힘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언제? 신장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절 주머니 또한 신장력이죠. 그런데 이 신장력은 패시브입니까? 액티브겠습니까? 자, 이거는 관절이 움직일 때에 모션할 때에 신장력을 갖기 때문에 결론은 근수축의 힘에 의해서 관절이 움직일 때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동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대는 무엇입니까?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대 또한 바로 늘어날 때 신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수동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면서 운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운동을 허용하는 이런 두 가지의 양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힘줄이 있습니다. 우리 자, 텐던이죠. 자, 이것 또한 뭡니까?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힘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절의 조직, 결합을 시켜주는 바로 조직이 되겠죠. 이것도 바로 힘줄이 늘어날 때 신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수동 장력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힘을 교수님이 얘기를 했지만, 자, 우선 우리가 1학기 동안에는 이제 결합 조직에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하기 때문에, 자, 관절 주머니, 인대, 힘줄 여기까지 우리는 신장력을 갖는 수동 장력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 힘이 있어야 결합을 하죠. 힘이 있어야 잡아주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수동 장력값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연골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 연골, 섬유연골은 어제 관절의 움직임을 분류할 때 뭐로 분류했습니까? 부동 관절에서도 움직임을 좀 허용하는 관절, 연골. 움직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섬유연골.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가 움직임에 대한 분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역학적인 움직임을 갖고 분류를 한 것이냐에 따라서 역학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움직임에 관한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류를 먼저 잘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관절주위의 결합 조직들은 자, 이런 결합 조직들에 의해서 우리의 관절의 움직임을 허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관절에 대한 스타빌리티,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 또 관절에 대해서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충격 흡수와 분산을 시켜주는 힘의 흡수와 분산을 시켜주는 그 다음에 관절의 다시 얘기하면 이제 마찰을 이제 줄여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관절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조직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체 결합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파운데이션, 기본적인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는지를 볼게요. 자, 첫째는 섬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질이라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포가 있어야 조직을 구성하죠. 그래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매개체, 인체 하나의 유기체로 본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물론 분자 구조를 또 있지만 자 우선은 셀, 세포, 그 다음에 티슈, 조직, 그 다음에 오르간, 그 다음에 하나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셀, 그 다음에 티슈, 그 다음에 오르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셀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이제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관은 뭐가 있겠습니까? 위, 그 다음에 뭐 간, 심장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기관의 구성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데 일단 교수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결합 조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합 조직의 구성을 봐야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물질의 비율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학적이냐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이면서 과연 그 구성과 비율과 정렬에 따라서 아마 결합 조직들의 장력값이 방향에 대한 저항값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요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잘 아는 콜라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라겐은 우리 인체에서 거의 약 30%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콜라겐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타입 1이냐, 타입 2냐, 타입 3냐, 타입 4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한 28가지의 악요질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또 학습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 결합 조직의 유형에서 유형 1과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1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교수님이 신장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장력을 유형에 따라서 유형 1을 보겠습니다. 신장이 주어질 때, 자, 여기 보게 되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굵어요. 억세요. 뭐가? 섬유들이. 결합 조직들의 섬유들이요. 파이버들이. 콜라겐들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인대나 힘줄이나 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나 섬유성의 관절 주머니들은 우리가 비록 신장을 하긴 하지만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보겠어요. 인대나 힘줄이나 근막이나 섬유성 관절 주머니들이 역할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특히 인대를 한번 볼까요? 인대 같은 게 뼈와 뼈를 연결해 주면서 단단하게 움직임을 거의 허용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인대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겠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인대가 만약에 원래 정상적인 길이보다 굵고 억센 섬유들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 버리게 되면은 결론은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으면서 결론은 아까 여러분들 조금 아까 설명드린 우리 순간적인 회전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교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발목 관절의 인대가 자꾸 삐끗삐끗삐끗해서 걸을 때마다 관절에 좀 불안정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인대를 빨리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대도 콜라겐의 섬유의 배열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지만 어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주머니 인대라든지 곁인대, 특히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곁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콜라겐의 방향들은 이렇게 평행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 인대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데 이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 신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론은 나중에 파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외력이 작용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파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근육에 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막은 결론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신장력을 갖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동 장력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대, 힘줄, 근막, 섬유성 관절 주머니는 다 수동 장력 값이다. 결론은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힘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의 값, 패시브한 값이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결합 조직들은 결론은 뭐야? 인대, 힘줄, 근막, 관절 주머니는 다 수동 장력 값이다. 그래서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론은 뭐겠습니까? 근육에 힘을 더 만들어줘야 되고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물리치료에서 처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테이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치를 해서 인대 손상을 최소한 줄여주면서 회복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번 늘어난 인대들은 치유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 섬유보다는 좀 가늘어요. 그 다음에 유리연골과 같이 구조 일반적인 형태와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한 무슨 구조를 제공하냐면 그런 틀 구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 1, 유형 2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유형 1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2의 성분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력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 자, 말 그대로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귀를 한번 귀파케를 잡고서 접었다가 놓게 되면 바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탄력성. 근데 이 탄력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파열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황색 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대는 우리 척추편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나서 다시 필 때에 가장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인대가 바로 황색 인대입니다. 자, 그러면 황색 인대는 인대이긴 하지만은 성분을 악유질의 성분보다는 탄력적인 성분을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색 인대가 아주 좀 특이한 인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황색 인대가 우리 머리 뒤에 후드에서부터 저기 요추 부분까지 천추 부분까지 쫙 배열되어 있는 섬유입니다. 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부리고 나서 필 때에 물론 근육의 힘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만 이 황색 인대가 그만큼 탄력 성분을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띠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바로 탄력 성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평을 유지하게 해주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황색 인대 같은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허리를 늘 많이 구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 황색 인대는 아마 그 인계점을 넘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올바른 자세에서도 이 우리 구조물들을 손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잘 그 탄력의 성분을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션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척추편에 가서 또 교수님 황색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자면은, 이 황색인대는 여러분들이 척추를 편 상태, 몸통을 똑바로 한 상태에서조차도 신장력을 갖고 있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황색인대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황색인대는 80%의 탄력 섬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탕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조직학적의 구성에서 보면 바탕질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책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글리코스 아미노 글리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용질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구성 성분이 결론은 바탕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강력한 친숙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숙성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약 한 50배의 물을 흡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간단한 예를 들을게요. 자, 그러면 글리코스 아미노 글리칸이라는 것은 일단 이런 우리 바탕질은 자, 물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키를 쟀더니 저녁에 키를 쟀을 때는 1m 79.5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키를 쟀더니 1m 80이 된 거예요. 0.5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키를 재고 싶을 때는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이해하신다면은 저녁에 키를 재는 것보다는 아침에 바로 일어나자마자 키를 잴 때 좀 더 0.5 때로는 1cm의 신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 이 척추에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디스크. 자, 그러면 이 디스크의 이 물질을 보게 되면은 거의 70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 정도나 30%는 뭐로 되어 있냐? 바로 글리코스 아미노 글리칸이라는 단백질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분은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잠을 잘 때 서서 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잠을 잘 때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워있을 때와 앉아있을 때와 서있을 때 중력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력의 영향, 압박을 제일 받는 자세가 아마 서있는 자세일 겁니다. 그러면 중력을 제일 적게 받는 자세가 바로 뭐냐면 누운 자세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적게 받는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취침을 하고 있을 때는 결론적으로 압박이 어느 정도의 부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글리코스 아미노 글라이칸이 무엇을 끌어당기냐면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친수성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몸에 50배라고 그러는데, 자, 일단 뭐 50배를 떠나서, 자, 여기서 말씀드린 친수성,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아미노글라이칸이 누운 자세에서 물을 쫙 끌어당기니까는 결론은 뭐겠어요? 빵빵한 물 담긴 풍성처럼 빵빵해집니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 물침대, 그러니까 매트리스처럼 아주 빵빵해지죠. 물을 빼게 되면 어떡합니까? 풍선이 쫙 하고 쪼그라들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상상한다면 서 있는 자세에서 풍선이 압박력에 의해서 간격이 좁아졌다면 누운 자세에서는 물을 끌어당김으로써 풍선이 빵빵해지면서 간격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척추뼈의 마디마다의 디스크가 조금씩 크기가 증가하면서 간격을 조금씩 넓혔다고 생각하면은 그 전체를 다 계산하면은 아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자세가 됐을 때 바로 이 성분이 물을 끌어당긴 성분이 압박을 적게 받았을 때 바로 키를 재게 되면은 최소 0.5cm는 조금 더 신장이 크게 길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디스크의 성분으로 인해서 그럼 디스크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는 단백질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크가 결론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런 바탕질 때문에 결론은 충격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힘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수성이 있으니까 바로 아까 만든 디스크를 좀 예를 들면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바탕질 내에서 바로 이겁니다. 영양의 확산을 위한 체액 매개체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 지구상에도 거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처럼 인간의 몸에도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이 있고 거기에 단백질 성분이 바로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바로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물이 없으면 영양의 확산을 위한 매개체 기능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교수님도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피부가 수분을 흡수를 덜하기 때문에 노화의 진행이 오면서 주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도 가끔가다 수분을 좀 보충 주기 위해서 뭐 피부가 좋기 위해서 뭐 물론 물을 많이 마시긴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신다고 우리가 피부가 노화를 예방하는 건 아니겠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바로 단백질의 성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있지만 히알루론산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수분을 빨아들이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교수님도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피부의 노화를 조금 더 예방하거나 그러면 하루 종일 물을 많이 마시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처럼 항상 물만이 아니라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단백질의 성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용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탕질의 기능을 보니까 우리가 관절을 위한 이상적인 관절면 덮개의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힘의 분산입니다. 자, 그러면 관절을 위한 이상적인 관절면의 덮개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압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힘의 분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뼈로 힘의 분산을 시켜서 힘을 점차적으로 이제 분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구조에서 자, 뇌의 무게가 거의 1,500g이라고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1,500g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목뼈 위에 결론은 두개골 속에 뇌를 담고 있는 두개골을 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목뼈의 아틀라스의 첫 번째 목표의 두개골이 얹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무게를 그다음에 중력의 가속도 무게 중량까지를 얹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목뼈에서 받는 압박력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힘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뇌가 제일 위에 있죠, 지금. 그러면 교수님이 서 있는 자세에서 뇌를 만약에 무게의 중량감을 만약에 느낀다 그러면은 아마 그 하중을 견뎌내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여러분들이 목을 움직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을 움직일 때, 내가 오늘 내 무게가 굉장히 무겁네. 너무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구조에서 이 뇌의 무게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줘야 우리가 목표가 받는 하중이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 뇌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얼굴에 있는 시누스입니다. 동굴 있잖아요. 동굴. 이 동굴에서 바로 분산을 시켜줍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2차적으로 힘의 분산을 가지고 된 것을 가지고 그만큼 중량을 줄여주니까 목표에서는 그만큼 많은 하중을 받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의 중량을 줄일 수 있는 1차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두개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두개골의 형상만 보게 되면 구멍이 뻥뻥 뚫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누스라고 합니다. 일명 동굴이죠. 여러분들 동굴에 가서 하고 여러분들이 발성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에코가 아주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림통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래서 비염이나 감기에 걸렸을 때 목소리 나오는 발성이 좀 틀리듯이 바로 여기 울림통 여기서 이런 음량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구조에서 이렇게 힘의 분산을 시키고 우리 관절들은 결론 압박력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바탕질의 성분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노화가 진행되면은 흔히 어르신들이 뭐냐면 움직일 때마다 뻣뻣하고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드럽지 못한 거죠. 바로 이런 물질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합 조직들은 이런 구성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한 셀이 있어야 됩니다. 세포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섬유모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세포들. 인대, 다시 한번 또 교수님이 인대, 힘줄, 그 다음에 자 지지를 하고 있는 결합 조직들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포를 뭐라 하냐? 우리는 섬유모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가 없이는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이제 얼만큼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연골모 세포. 자, 유리연골, 터미연골. 그래도 1차적인 세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교수님 한번 이름을 볼게요. 우리 이제 관절 연골인데 여기 유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라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이미지가 뭡니까? 뭔가 매끈매끈하고 반들반들하고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관절을 지금 20대의 관절을 보게 되면은 아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얗다못해 너무 맑으면 약간 푸른 기운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면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냐면은 우리 그 김연아 선수의 그 스케이팅 할 때의 그 얼음 면보다 마찰 개수가 훨씬 더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푸른빛의 색깔을 띠는 뼈의 연고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찰 개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파리가 낙상할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매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절과 교수님의 관절을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아마 교수님의 관절은 이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표면이 많이 거칠거칠할 수도 있고 마찰력이 개수가 여러분들보다는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금 물질의 구성도 그렇고 그만큼 이제 퇴행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가겠죠. 자, 그래서 유리 관절 연골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마찰 개수가 굉장히 낮은 연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섬유 연골, 자 이름에도 섬유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섬유성, 뭔가 좀 강하고 질긴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 관절 연골과 섬유 연골 이렇게 좀 더 분류를 해주시고요. 거기에는 또 세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직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해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직이 손상당했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세포가 손상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포가 손상을 당했으니까 세포를 다시 만들어내야죠.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포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영양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화된 바탕질과 그 다음에 섬유 단백질의 합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관절주의 결합 조직의 손상 또는 노화된 요소들은 항상 제거가 되고 새로운 요소들이 만들어지고 재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세포들이 제거가 되고 또 요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까 우리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런 운동을 할 때 결론을 보겠어요. 관절의 운동을 할 때는 정교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쉬운 말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리하지 않게, 통증 없이. 자, 또 다음을 한번 슬라이드를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치밀 결합 조직에서 이제 비근육성인 물렁 조직을 보겠습니다. 일명 물렁 조직, 소프트 티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소프트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 콜라겐 성분의 타입 1의 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특히 관절 주머니 어디겠어요? 여기 섬유에서 좀 더 구분하자면 바깥층이겠죠. 안쪽에는 유랄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대 성분, 그 다음에 힘줄. 그래서 다음 주에 5장부터 어깨 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형상학의 마지막에 결합 조직에서 학습을 하실 때 바로 이제 우리 관절 주머니의 이름, 그다음에 인대의 이름, 힘줄의 이름, 그다음에 기능, 구조를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관절 주머니의 섬유층, 인대, 힘줄을 우리는 물렁조직이라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열이나 성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바탕질은 이제 아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요소들이 한번 볼게요. 자, 약간 물결 모양의 유형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물결 모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콜라겐의 섬유의 배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콜라겐 섬유의 높대요. 자, 콜라겐. 자, 여러분들 그 악교라는 말을 지금 한국에 이제 콜라겐은 이제 악교라고 그랬는데 교수님 어렸을 때 그 악교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풀보다는 강하게 접착력이 좋은 걸 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악교라는 섬유니까는 결론은 뭐겠어요? 그런 끈적끈적한 그런 풀과 같은 접착력이 강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일에 유형해 봤을 때 아주 굵고 억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력에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성분들이 높게 비율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탄력소는 낮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아까 황색인데는 8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가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황색인데는 척추를 구부리고 다시 원래 위치로 올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지만 결론은 탄력소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겠어요?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는 시간이 탄력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잘 늘어나지도 않고 왜? 탄력소가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번 늘어나면 회복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발목을 좀 만약에 삐끗삐끗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되거나 아니면 높은 구두를 신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한번 손상되면은 치유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드문드문 분포된 뭐가 있어요? 섬유모 세포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섬유 세포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프로테오글리칸 함량이 낮아요. 또는 약간 중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낮거나 중간 정도니까는 결론은 예를 들어서 인대 같으면 잡아주는 기능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운동을 허용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프로테오글리칸의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유연한 거고 프로테오글리칸의 함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론은 하드, 딱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탕질의 성분들을 여러분들이 비율이나 아니면 함량의 분포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기능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론을 보겠어요. 관절 주위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 힘줄은 힘의 전달을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줄이 근육의 수축에 따라서 뼈에 붙어서 관절의 힘의 전달이 만약에 고무줄처럼 느슨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 텐던이 너무 느슨해요. 그럼 내가 발목을 이렇게 돌지 플렉션을 하기 위해서 근 수축을 요구하지만 굉장히 운동량은 굉장히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잡아주는 성질이 늦기 때문에. 그다음에 게스트로에 대한 플란타 플렉션을 할 때 발바닥을 굽혔을 때 그 힘의 전달이 결론적으로는 유연하겠죠. 그래서 관절의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지 못하겠죠. 그러면 아마 쉬운 말로 발이 덜덜덜덜 거릴 겁니다. 스타빌리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조직들은 스타빌리티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를 보게 되면, 자, 불규칙성 친밀결합. 자, 여기 말 그대로 치밀하다입니다. 자, 결합은 치밀해야죠. 그런데 불규칙이에요. 불규칙. 주로 뭐예요? 관절 주머니의 섬유층들이 불규칙하게 얼기설기 엉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현이, 여러분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타래가 엉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교수님이 이제 한번 여러분들 새의 둥지를 한번 보십시오. 둥지. 자, 둥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새의 둥지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의 둥지가.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가 지금 봄철이 되면은 새의 둥지를 새롭게 만듭니다. 자, 바깥에서 보면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엉켜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바깥에 외부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외부의 힘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여러분들 새의 둥지를 보고 이 안에는
깃털로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주머니도 새 둥지처럼 안에는 깃털처럼 윤활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 둥지를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외력에 따라서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여러분들 새들이 머리가 나쁘다는데 교수님은 새들이 둥지치는 거, 둥지 만드는 건 굉장히 아주 높은 IQ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특성을 잘 이해하거든요. 뭐에? 역학적인 특성을. 그래서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새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다방면의 힘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절 주머니들이 섬유충들은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치밀한 결합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아주 역학적인 상황을 잘 고려하고 외부의 저항에 대해서 특히 우리 관절은 3면, 2면, 1면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절 주머니들은 2면 이상의 운동의 저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규칙적인 조직들. 자, 치밀합니다. 이것도 규칙적이에요. 자, 여기서 인대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인대 보게 되면 특히 측부인대, 끈처럼 되어 있는 인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인대들은 규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이 한번 지금 지우는 시간이 걸려서 요거는 자, 그러면 인대가 만약에 이렇게 일자의 끈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릎이 있어요. 교수님이 지정을 안 했군요. 자, 다시 펜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무릎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측부인대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의 방향.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니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치는 이 방향에 대해서만 저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칙적으로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관절 주머니에 섞여 있는 인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불규칙적이겠죠. 자, 그다음에 힘줄. 자, 여러분들 힘줄을 보게 되면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 수축이 유발돼서 만약에 이게 발목이라면은 발목에 여기 아킬레스 텐던이라면은 자, 이렇게 힘의 수축에 의해서 발목을 이렇게 힘의 방향으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면은 이런 분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어깨 관절이라든지 뭐 팔굽 관절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들어갈 때 인대를 설명할 때 불규칙성 치밀 결합 조직입니다. 규칙성 치밀 결합 조직입니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은 왜 불규칙적이고 왜 규칙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간단하게 하면 자, 관절 주머니 같은 경우에 불규칙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2면 이상의 외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규칙적이라는 것은 2면 이하 면에서 운동이 이루어질 때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결합 조직들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힘줄에 이제 명명을 했는데, 자, 힘줄은 자, 활성된 근육이죠. 자, 근육이 수축을 했습니다. 활성된 근육이니까. 자, 그러면 그 근육이 부착되는 뼈 사이에서 큰 뭐를 전달하죠? 장력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힘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아킬레스 텐던의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래서 힘줄의 기능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 연골은 자, 관절 연골을 먼저 볼까요? 자, 자, 관절의 부와 지지면을 형성하고 있는 특수화된 형태의 유리 연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절 연골은 우리 가동 관절에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까?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존재하는 요소였습니까? 예, 여러분들 모두가 필수 요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 연골은 결론은 뭐예요? 자, 이렇게 뼈가 있으면 뼈에 이렇게 덮개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관절 연골입니다.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결론 뭐였어요? 부와 지지면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뼈와 뼈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절 연골이 덮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부하. 자, 여기서 힘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 부하를 받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을 흡수해서 다음으로 분산을 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여기의 연골입니다. 그것이 바로 뼈의 끝단에 이렇게 덮개처럼 있는 것이 바로 관절 연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관절하는 뼈의 끝을 덮고 있는 두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자, 아주 우리 구조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 뭐냐면 압박력이 좀 낮아요. 그럴 때는 굳이 두께를 두껍게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 2에서 4mm 정도. 그럼 압박력이 높아요. 자, 그만큼 압박력이 높다는 얘기는 힘의 흡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압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만큼 두께가 조금 두꺼워야 되겠죠. 자, 이거는 관절의 형태에 따라서 때로는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압박력이 많이 주어지거나 압박력이 낮은 지역에는 이렇게 두께의 차이를 뒀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면 힙 조인트입니다. 힙 조인트. 자, 엉덩 관절에 보게 되면 자, 엉덩 관절도 이렇게 볼록의 형태에서 이렇게 오목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절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엉덩 관절을 보게 되면은 오목에 볼록한 것이 오목이 할 때 뼈가 일직선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지면에 따라서 받는 압박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엉덩 관절에서 보면 압박력을 많이 받는 데는 이렇게 두껍게 주고 압박력을 적게 받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께를 가능해 줬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이제 우리 또 관절마다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언급을 아마 교수님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관절면의 관절 연골의 두께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가장 쉬운 답은 뭐가 있습니까? 압박력의 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절 연골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바꾼 이유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첫째, 두 번째 먼저 볼게요. 관절 연골은 뭐가 없어요? 연골막이 없대요. 그럼 연골막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까 자, 관절에도 막이 있고 근육에도 막이 있고 뼈에도 막이 다 있어요. 근데 연골에는 막이 없어요. 자, 그럼 연골막이라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조직을 유지하고 치유하기 위한 원시세포의 신속한 공급과 혈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세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직에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세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혈관이 있어야 되죠. 왜냐? 여러분들 지금 말 그대로 혈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산소를 받고 영양 공급을 받는 거죠. 노폐물을 제거시키고. 그런데 이 연골막이라는 이 기능을 하는 조직을 유지하고 또 손상되면 치유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세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혈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뭐가 연골에는. 그러면 연골막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뭐겠어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혈관이 없으니까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하고 신경이 없으니까는 감각도 못 느끼는 겁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절 연골에 신경이 만약에 감각신경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걸을 때마다 통증을 호소해서 아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특징적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뭐죠? 그럼 연골세포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요? 자,
뭐가 있죠? 관절 주머니에 윤활액이 있었습니다. 그럼 윤활 내에 있는 영양분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활액에는 뭐가 있습니까? 연골 세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매개 물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만약에 뼈처럼 혈관이 분포되어 있으면은 아마 혈관으로 순환계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는 혈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영양 공급을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특히 교수님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교수님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골 세포들은 어떻게 영양분을 받느냐?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나온 내용을 교수님이 지금 비유를 그대로 하자면은 젖짝이라는 말을 합니다. 젖짝이. 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우유를 마시기 전에 아마 젖소에서 젖을 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젖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손으로 적당한 스트레스 주게 되죠. 그러면은 젖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결론은 우리가 연골에 적당한 압박, 여기 필요하다는 거죠. 과부하가 아니라 맞는 적당한 압박력이 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확산에 의해서 결론 뭐야? 윤활에서의 이런 매개 물질들의 확산에 의해서 결론은 연골 세포들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에 한번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자 결론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관절면입니다. 이제 관절면에 덮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존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이 보는 쪽을 잘 보십시오. 자, 배열을 잘 보십시오. 배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뼈의 관절면이겠죠. 관절면의 덮개처럼 아주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콜라겐 파이버들의 배열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같은 배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콜라겐 파이버 속에 이런 바탕질의 물질들의 매개 물질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 바탕질에 있는 이 콜라겐 파이버들의 이런 콜라겐 파이버들의 배열과 이 연골 세포들의 배열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여기를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아주 촘촘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겐 파이버도 보니까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니까는 연골 세포들이 거의 수직의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의 배열을. 이런 식으로 수직의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콜라겐 파이버들도 보니까는 완전 수직은 아니지만 여기도 약간 이제 완전 수직은 아니면 옆으로 약간씩 누워있죠.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랬더니 콜라겐 파이버 배열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서는 거의 이제 약간 수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겐 파이버도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자, 부하를 받았습니다. 압박력을 받았습니다. 자, 압박력을 흡수해야죠. 자, 흡수하다 보니까는 압박력이 주어지니까는 확산을 하게 될 겁니다.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럼 팽창에 더 이상 팽창을 하지 못하도록 결론은 뭐예요? 콜라겐 파이버들이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빵빵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거의 완전 수직은 아니면 약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압박력을 흡수해서 전달을 해서 결론 보겠어요. 다음 관절 연골, 다음 뼈로 힘의 전달을 분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초기에 압박력을 받아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달이 자
흡수는 이렇게 조밀하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받았지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래 방향으로 이제 힘의 배열을, 그러니까 세포의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막기 위한 장치가 바로 뭐냐면 콜라겐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연골 세포들의 배열의 방향과 콜라겐의 배열의 방향이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관절의 연골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힘의 흡수, 압박력이죠. 힘의 흡수, 그 다음에 전달입니다.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관절 연골들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콜라겐 파이버의 배열과 연골모 세포들의 이런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의 기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산을 하기 때문에 팽창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섬유 연골입니다. 자, 섬유 연골을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섬유 연골. 연골이지만 섬유성이 있는 거죠, 조금. 그래서 자, 치밀 결합 조직과 관절 연골의 혼합이 됩니다. 섬유성과 연골성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 연골의 탄성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대, 힘줄의 장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성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성분은 자, 조밀한 유형의 악효질의 다발입니다. 자, 조밀한 유형의 악효질의 콜라겐의 다발로 되어 있고 중간 정도량의 아까 프로테오글리칸이 분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능을 보게 되면 관절들의 지지와 역학적인 안정, 그 다음에 복잡한 관절 운동을 안내한다, 그 다음에 힘을 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 1차적으로 우리 치밀 결합 조직의 인대라든지 관절 주머니라든지 힘줄에 대한 1차적인 기능이 여러분들 그 교재 42페이지에 자, 교재 페이지 42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형과 그다음에 조직학적 정도와 기능과 임상적 상호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이 아마 여기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 표에 제시를 교수님이 이 슬라이드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밀 결합 조직들의 손상이 오게 되면은 이런 기능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프레인, 염자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목에 아까 오늘 계속 발목 얘기하는데 앵클에 스프레인을 입었다 이러면은 인대에 손상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연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연골이 부하의 흡수를 만약에 상실을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연골 밑뼈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절 밑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뼈가 되겠죠. 다음 뼈에 관절 연골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분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교수님이 이 42의 표를 좀 실었어야 되는데 그걸 실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표를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 나면은 지금 교수님이 계속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이해가 되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꼭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섬유연골에서 보면 척추 원반이 있습니다. 일명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디스크도, 그러면 자, 좋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디스크 안에는 우리가 묻겠습니다. 이거를 속핵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는 모르는 물의 70% 정도 플러스 단백질 20%로 되어 있는 계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말랑말랑 하잖아요. 흘러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바깥층에는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섬유 연골성으로 되어 있다. 섬유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깥의 물질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섬유성으로 바깥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찢어지게 돼서 안에 계래 물질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신경의 뿌리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명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절 테두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절 테두리 역할이 가장 큰 테두리 뭡니까? 자, 관절 테두리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자, 여기 오늘 펜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볼록합니다. 자, 오목합니다. 교수님이 그림을 조금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볼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목이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오목에 대해서 볼록이 커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구르기를 한다면 여기에 일치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삽입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삽입해 준 게. 조금 더 오목함을 만들기 위해서 뭘 보겠습니까? 한 번 더 테두리를 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관절 테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에 오목함을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 뭐였어요? 좀 더 관절의 일치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관절? 어깨 관절이 상당한 좋은 비유입니다. 자, 어깨 관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10원짜리 동전. 10원 너무 적은가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라 합시다. 100원짜리 동전이죠. 자, 100원짜리 동전을 오목으로 본다면 자, 골프공을 보겠습니다. 골프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록한 것이. 자,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뭐를 삽입한 거죠? 다시 설명드리면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관절 테두리를 둔 겁니다. 그러면 성분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섬유 연골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덩결합이 있습니다. 두덩결합. 자, 두덩결합은 교수님이 어디서 설명을 했나요? 우리 혹시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후비스. 자, 우리 부동관절에서 우리가 약간 섬유 연골성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펠빅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대칭조로 되는데 좀 비대칭이 됐네요. 자, 요거를 이제 대칭조로 본다면 자, 펠빅이 좌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결합이 있겠죠. 좌와 우뼈의 결합이, 두덩뼈의 볼기뼈의 결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지금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결합 지점. 자, 여기에 바로 두덩 결합입니다. 이것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너무 연골성만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 움직임은 부동관절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 언제요? 특히 여성들이 출산할 때 필요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결론을 보겠어요. 너무 벌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꽉 아예 부동도 아니고 약간의 움직임을 만드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성은 섬유 연골성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걸 뭐라고 그래? 턱관절. 자, 턱관절 여러분들이 아마 턱관절을 만지게 되면은 혹시 딱딱한 거를 씹거나 아니면 하품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입을 많이 벌렸을 경우에 이 턱관절에 손상이 만약에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거나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찢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턱관절 하악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인트를 이렇게 만지는데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렸더니 빠졌다든지 그래서 뭐 다시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런 아주 작은 움직임의 이런 관절들도 뭐로 되어 있냐면 섬유 연골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찢었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턱관절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육의 힘이 약화가 있거나 특히 이렇게 턱관절이 잘 빠지시는 분들은 근육의 약화 쪽보다는 약화 쪽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특히 이제 인대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딱딱한 거를 씹거나 하품을 크게 하나 할 때 턱이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뭐 맞춰졌어요. 자, 습관적으로 이제 탈구가 일어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다른 관절하고 똑같이 인대 보호하셔야 되고요. 그럼 보겠어요. 하품 크게 하지 마시고 딱딱한 거 씹지 마시고 그다음에 주무실 때 입 벌리고 주무지 마시고 어긋나지 않게 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도 습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턱관절은 계속 빠졌다가 탈구됐다가 다시 맞춰졌다가 교정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겠어요? 턱관절도 관절이지 않습니까?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저작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 먹는 것만큼 씹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턱관절로 인해서 턱관절이 아파서 맛있는 음식을 씹지 못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불행한 일일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 어느 모 여중에 가서 뭐 그 설문조사에서 이 턱관절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의외로 이 턱관절이 아니 뭐 턱관절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뭘까? 요즘은 사실은 좀 부드러운 거를 많이 먹는 편이지 이렇게 딱딱한 음식들을 이렇게 많이 씹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음식 문화보다는 인스턴트 문화가 거의 뭐 딱딱한 쪽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식이 많아서 근데 왜 학생들이 턱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할까 봤더니 아마 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영향, 그다음에 턱을 개고 있는 습관들.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혹시 지금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턱을 개고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수님 턱을 개고 있지만 턱을 개게 되면 어떻게 해요? 턱관절에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이 계속 신장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수축이 떨어지면서 이완되겠죠. 그다음에 인대들은 계속 그 지속적인 자세로 인해서 계속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인대가 인계점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늘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아마 턱관절은 이제 불안정한 관절에서 움직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약간 딱딱한 걸 씹었더니 딱 맞춰지면서 아마 턱이 아마 이탈을 해버릴 겁니다. 턱관절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턱관절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지속적인 자세, 잘못된 자세죠.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거나 잘못된 식습관,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딱딱한 거나 이런 거를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자세나 이런 딱딱한 음식들 그다음에 하품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관절입니다. 자, 여기 무릎 관절에서 보면 이제 반달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메니스커스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 무릎 관절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피모입니다. 피모가 이렇게 완전하게 볼록으로 돼 있고, 이렇게 티비아처럼 이렇게 오목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메디얼 콘다일에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티비아는 거의 이렇게 오목이 아니라 거의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관절이 이렇게 완전한 볼록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메디알과 라테랄 쪽의 콘다일이 길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티비아는 이렇게 평평해요. 그러니까 관절면이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자 관절면에 여기에는 이제 연골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불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높낮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 끼워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메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쪽 메디알 쪽에는 약간 메니스커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쪽에는 약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가 메니스커스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을 보겠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메디알 쪽의 콘다일, 라테랄 쪽의 콘다일. 자, 이러면서 이것이 관절면을 조금 더 적합하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무릎 관절의 반달 연골입니다. 성분은 뭐로 되어 있죠? 섬유성과 연골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릎에서는 메니스커스를 왜 줬어요? 무릎 관절이 이뻐서 줬을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절면이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적합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메니스커스를 한 번 더 준 거죠. 물론 관절 연골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뼈에서의 끝에 관절면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골의 다음에 관절면을 만나기 전에 누가 있냐면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또한 뭐겠습니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분사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충격 흡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압박력에 대해서 조금 더 메니스커스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니스커스가 만약 찢어졌어요. 아파요. 찢어졌어요. 역할이 떨어지죠. 그러면 역할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 연골에서 더 많은 압박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 연골이 빨리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관절 연골의 기능이 또 떨어지게 되면 결론은 뼈에 받는 압박으로 인해서 마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릎 관절은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또 많이 우리가 보행할 때 쓰는 관절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아까 말한 정교함의 관절의 운동이 떨어지게 되면 관절염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스포츠 경기에서 특히 축구, 미식축구, 농구 이런 거에 충격량을 많이 받는 데죠. 외적인 힘으로, 외력에 의해서. 그래서 무릎의 손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없다고 해서 무릎의 완전한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압박력에 대해서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2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섬유 연골의 성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무릎 관절 편에 가서 이제 우리 메니스커스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섬유 연골성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런 성분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꼬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기능을 좀 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관절들의 지지와 역학적인 안정성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복잡한 관절 운동 형상을 안내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관절면들이 운동을 할 때 아까 순간적인 우리 중심 경로를 봤습니다. 축돌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안내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탈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탈은 그걸 뭘 의미하느냐? 분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분산력이? 압박에 대한 분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니스커스가 만약에 찢어지게 되면 결론은 뭐겠어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자, 메니스커스의 이제 운동의 방향이, 축돌림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예를 들까요? 기차가 정상적으로 레일에 서로 맞물려서 회전을 해야만 기차가 탈선을 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기차가 레일이 만약에 바퀴가 이렇게 반만 걸쳐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할 때 원심력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릎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절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이탈하지 않게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힘의 분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구조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오늘은. 자, 뼈는 일단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생명체죠. 자, 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뼈가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뼈가 증식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뭐 20대에서도 아직 성장판이 닫히지 않아서 키가 크는 학생들도 있다고 얘기는 해요. 자, 근데 길이 성장이 아니라 부피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자, 그러면 부피가 계속 뼈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지금 이 뼈는 계속 부피가 커져 있어만 되는데 그렇지 않죠. 뭐가 있냐면 부피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뭐냐면은 파골세포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가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새롭게 오래된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거를 계속 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에서 부피 성장을 하고 또 파골세포에서 오래된 것을 잡고 제거시키고 새로운 걸 만들고 결론은 뭐에서 뼈의 견고함,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하나는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있고 뼈를 파괴시키는 파괴세포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뼈도 마찬가지로 특수화된 결합조직입니다. 자, 결합조직이긴 하지만 우리 뼈에는 결론은 이렇게 치밀뼈가 있습니다. 컴팩트 본이 있어요. 이렇게 치밀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면서 외력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보니까 개선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뭔가 이렇게 뽕뽕뽕뽕 뚫렸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질 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건축 현장이면 빔으로 이렇게 먼저 철조 구조물들을 이렇게 세우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이렇게 외벽을 이렇게 쌓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건물 구조물을 보게 되면 안에는 이렇게 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개선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힘에 전달할 수 있는 있죠. 그다음에 스펀지본입니다. 흡수를 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빔이 단단하기만 하면 아마 충격의 흡수를 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뼈도 마찬가지로 자, 외력에 의해서 충격량을 받지만 결론은 뭐겠어요? 안에서 개선뼈들은 트로벤큘라 요거는 이제 골 소주라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힘의 전달 아니면 흡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바깥으로는 아주 단단하게 돼 있고 안에는 이런 것들 스펀지본입니다. 아주 흡수를 할 수 있게끔 스펀지처럼 그런 성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학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운동학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뼈는 인체에 단단한, 아까 뭐랬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교수님 설명해. 강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체, 상대적으로 단단한 기질을 제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역학적인 관점에서는 지대 시스템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2학기 때 운동력 할 때 지대에 대한 학습을 할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런 지대 역할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의 가장 큰 특성은 뭡니까? 일을 손쉽게 하는 거죠. 자, 간단히 하나만 얘기를 할까요? 돌이 있습니다. 자, 힘으로만 돌을 밉니다. 그거보다는 자, 여기에 막대기를 껴고서 여기서 힘을 주어주는 것이 돌을 더 쉽게 굴리겠죠. 그러면 인체 운동도 결론은 뭐겠어요? 자, 뼈에 자, 여러분들 배우다시피 근위 분야 아니 먼 쪽 원위 분야에 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뢰 형태는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누구요? 뼈라는 얘기. 이것이 사실은 운동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학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아마 찾아보시는 게 하버스계가 있습니다. 자, 하버스계. 자, 이렇게 자, 뼈는 아까 살아있는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양 공급 받을 수 있어요. 뭐로? 혈관으로. 하버스계, 볼크만계 이런 것들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래서 관통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절을 당해도 뼈가 부러져도 치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교수님이 정리된 거는 이제 운동학적으로만 정리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고 이 내용 지금 뭐 하버스계라든지 혈관이 하버스계라든지 볼크만계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 생리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학습을 필요로 하시면 하시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만약에 읽어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우리 운동학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2장, 이제 인체 관절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관절 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재복습을 부탁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론은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3장의 근육 이 부분은 이제 2학기 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힘의 발생에 대한 부분은 이제 2학기로 이제 잠시 미루도록 하고 바로 이제 관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 관절부터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1장에서 부족한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2장에서 부족한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교수님이 어깨 관절을 하면서 또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 용어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재학습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한번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새내기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금 4월 달이면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 산을 보니까는 벚꽃이 가만있어 봐. 교수님이 지금 11시 지금 교수님이 11시 12시 15분인데 수업이 너무 많이 진행된 거죠? 누가 좀 답변 좀 해줄래요? 12시 15분까지 진행인데 수업이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됐죠? 네, 맞습니다. 이 교수님이 너무 이 강의에 몰두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너무 오버했네요. 우리 혹시 학생들 지장 있었던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리 대표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저기 우리 대표가 좀 교수님 사인을 줬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너무 몰두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끝날 수가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다음 주에 조금 시간을 줄여줄까요? 네, 아, 아유, 우리 모든 학생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또 점심시간인데, 여러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교수님 갑자기 복권 얘기를 좀 멋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을 뵙는 걸로 하고, 오늘 교수님이 조금 열정을 갖고 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